민설이는 자신만의 작은 성역인 온실 안에서 흙냄새와 풀냄새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큰 평온을 느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희귀한 약초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갔다. 특히 달빛처럼 새하얀 빛을 내뿜는 기이한 난초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흙이 묻은 투박한 손이었지만 생명을 다루는 그 움직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때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더미 속에서 유난히 화려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1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주최자 명단에 적힌 박유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서리의 평온하던 얼굴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기억을 찔렀다. 낡고해진 교복을 입은 소녀,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쓰고 촌스러운 흙냄새가 난다며 비웃던 아이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유나가 있었다. 민설이, 넌 평생 그 흙구덩이에서 벗어날 꿈도 꾸지 마. 유나의 잔인한 목소리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서리는 온실을 나섰다.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던 온실과 달리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저택은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박물관 같은 곳이었다. 조용한 발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들 뿐이었다. 그날 밤늦게 강태민이 귀가했다. 유진 바이오의 총수인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처럼 흐트러짐 없는 남자였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심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던 서리의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가 서재로 향했다. 식사는 그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무적으로 물었다. 네, 했어요.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현실에서는 타인이었다. 이 결혼은 전통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태민의 할아버지가 서리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전설적인 약초꾼이었던 와의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선한 것이었다. 태민에게는 마지못해 이행하는 의무였고 서리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더미에 넘어갈 뻔했던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과 온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리는 9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셰프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먹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동창회 초대장이 화려한 식기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빛났다. 태민은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호화로움은 오히려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경멸로 가득했던 과거와 무관심으로 가득한 현재 사이에 갇혀 있었다. 금박으로 장식된 새장 속. 서리는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다가올 과거와의 싸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민설이의 온실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려내려온 정교한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살아있는 연구소였다. 최첨단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가 설치된 그곳에는 일반인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온실 가장 안쪽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월화초 유에샤차오였다. 보름달이 뜰 때만 꽃을 피운다는 전설 속의 식물.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적인 재생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바로 그 식물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 바이오의 총수 집무실. 강태민은 R&D 총괄팀장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 코드네임 크로노스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현재 중단된 상태였다. 총수님, 모든 연구 결과가 단 하나의 성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월화초입니다. 이 식물이 없으면 안정적인 포뮬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화초는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팀이 전 세계를 이 잡듯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태민의 미간이 깊게 파였다. 그는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팀을 압박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회의를 마쳤다. 그날 밤 태민은 월화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채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심코 온실 옆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식물들을 돌보고 있는 서리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의무감에 가까운 마음으로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온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이름 모를 이상한 풀들로만 보였다. 여기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군. 그의 말투에는 시간 낭비라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런 취미 생활 지겹지도 않소. 그의 말의 서리는 아주 잠깐 자신의 세계를 그와 공유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이 식물들은 특별해요. 예를 들어 이건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월화초를 가리켰다. 월화초라고 불러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꽃이 시간을 되돌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동화 같은 소리. 그의 R&D 팀에서는 월화초를 학명이나 프로젝트명인 오르키드 루나로만 불렀기에 그는 아내가 말하는 식물의 진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흙이나 만지며 시간을 보낼 빼야 강여사답게 진짜 세상에 대해 배우는 게 어때? 그의 경멸적인 한마디는 서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무시한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자 그녀의 열정,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와 연결되고 싶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다. 그녀는 침묵의 껍질 속으로 다시 움츠러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홀로 방에 남은 서리는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진짜 세상에 대해 배워라. 태민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가 말하는 진짜 세상. 그건 바로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박윤아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다. 조용한 결심이 그녀의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동창회에 갈 것이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조용한 위엄과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한 자신의 세계가 그들의 세상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초대장의 날짜 위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박윤아는 친구들 무리 속에서 여왕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남편이 갓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고 입에서는 남편 자랑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우리 남편 이번에 유진 바이오 부장으로 승진했잖아. 그 회사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 알지? 내가 동창회도 그래서 거기 호텔에서 여는 거야. 내조의 여왕 아니니 내가 유나는 자신의 현재를 과시하는 것에 중독된 여자였다. 그리고 그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과거의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녀는 풍문으로 민설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설이가 가끔 식물 관련 서적을 사기 위해 이 백화점 서점에 들른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설이의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조롱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다. 계획대로 그녀는 원예 코너에서 조용히 책을 고르고 있는 설이를 발견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민설이 아니니 유나는 과장된 놀라움을 연기하며 친구들과 함께 설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설이의 소박한 면 원피스와 캔버스 가방에 머물렀다. 자신의 명품 의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다. 설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여전히 그렇게 순수하고 소박하네. 순수하고 소박하다는 말에는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거렸다. 너 결혼했다는 소문 들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분도. 정혼 가꾸는 걸 좋아하시나. 그녀의 질문들은 서리의 삶을 깎아내리기 위해 던져지는 돌멩이 같았다. 하지만 서리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오랜만이네, 유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응,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가십거리를 찾아 혈안이 된 유나를 실망시키는 완벽한 무대응이었다. 유나는 분했지만 이내 더 직접적인 공격으로 방향을 틀었다. 너 동창회 올 거지? 꼭 와야 해. 다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하거든. 남편도 꼭 데리고 와. 우리 남편은 유진바이오 부장인 거 알지? 아주 유망한 회사야. 다들 성공한 파트너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트로피처럼 흔들며 서리에게 패배감을 안기려 했다. 유나와 친구들은 서리가 여전히 한심하다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사라졌다. 서점 안에 홀로 남겨진 서리. 불쾌한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과거는 이제 그녀에게 상처를 줄 힘이 없었다. 그녀는 동창회에 갈 것이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의 한 챕터를 끝내기 위해서. 그녀가 백화점을 나서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태민의 비서였다. 사모님 총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몇 시쯤 귀가하시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극도로 형식적인 그 전화는 그녀의 기묘하고 서먹한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고등학교 시절의 유치한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서리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여자. 하지만 그 뒤에는 그녀 자신조차 아직 제대로 사용해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숨겨진 힘이 존재하고 있었다. 동창회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리는 계약상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강태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들의 서먹한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적절한 기회를 엿보며 며칠을 보냈지만 그런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서재에서 서류에 몰두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용기를 내어 노크를 했다. 그는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지? 그는 서류에서 눈조차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서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야 해요. 그녀는 허락을 구하거나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통보를 하는 것이었다. 토요일에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제야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흥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창회, 그는 마치 그 단어의 개념 자체가 지루하고 하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자신의 개인 블랙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가서 드레스 한 벌 사. 가방도 격식에 맞는 걸로.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의 말투는 마치 사무용품을 주문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반응은 차라리 거절하는 것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무관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학교나 친구들에 대해 혹은 그녀가 그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돈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귀찮은 절차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나는 주말 내내 크로노스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거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방해하지 말도록. 서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블랙카드는 두 사람의 세계를 가로막는 거대하고 차가운 시면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카드를 짚지 않았다. 배려는 감사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위험을 잃지 않았다. 입고 갈 옷은 있어요. 그녀는 뒤돌아 서재를 나섰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두껍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 후 며칠간 서리는 홀로 동창회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의 카드를 쓰지 않았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하고 우아한 리넨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옷을 다리고 손질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는 이 행위는 그의 무관심과 동창들의 물질주의에 대한 그녀의 조용한 반항이었다. 태미는 그녀가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강비서 역시 사모님의 추가 카드 사용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적다고 보고했다. 그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녀의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떤 여자였다면 쇼핑을 할 이 기회에 기뻐 날뛰었을 것이다. 그녀의 거절, 그녀의 조용한 독립성은 그의 선입견에 들어맞지 않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 그의 안에서 호기심인지 존중인지 모를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지만 그는 곧 그것을 산더미 같은 일더미 아래 파묻어 버렸다. 동창회 당일 저녁, 서리는 텅 빈 거대한 방에서 홀로 몸단장을 했다. 지독히도 외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했다.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은 그 화려함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곳이었다. 민서리는 자신이 직접 만든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불을 과시하는 옷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원단은 오히려 시간을 초월하는 우아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그곳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약속 장소인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시끄럽고 번쩍이는 파티장이었다. 사람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채 값비싼 시계와 보석을 과시하고 있었다. 오랜 친구들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부와 지위를 겨루는 경쟁의 장에 가까웠다. 그 무리에 여왕벌 박윤아는 서리를 즉시 발견했다. 그녀는 남편과 친구들을 이끌고 말했다. 세상에 쟤 좀 봐. 촌뜨기가 진짜로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유나와 그녀의 무리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서리에게로 몰려들었다. 공격은 그녀의 외모부터 시작되었다. 어머 서리야, 그 드레스 직접 만든 거니 참 소박하다. 가방은 어디 있어? 설마 저 캔버스 가방이 전부는 아니겠지.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시골 생활이 그렇게 힘드니 모든 말은 걱정을 가장한 모욕이었다. 이어서 그녀의 삶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넌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아직도 흙 파먹고 살아 결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남편은 누구야? 결혼 사진 한 장 못 봤네. 아주 조촐하게 했나봐. 그들은 그녀를 조롱할 만한 가십거리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들의 잔인한 공격을 조용한 품위로 받아 넘겼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드레스에 대한 비아냥에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내전 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걸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삶에 대한 질문에는 간결하고 정중하게 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요. 굴욕감을 느끼기는커녕 가십거리조차 제공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유나를 더욱 약오르게 만들었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자신들의 화려한 과시를 유치하고 불안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화가 난 유나는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은 왜 여기 같이 안 왔는데 얼굴 내밀기 부끄러운 사람인가? 직업이 뭔데? 농부 아니면 읍내 면사무소 직원 말해봐. 무리가 그녀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 뒤로 주먹이 하얗게 굳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굴욕적인 순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민설이가 침묵하자 박윤아의 남편인 최진호가 나섰다. 그는 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윤아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직접적으로 말해줄게. 설이야, 세상에는 급이라는 게 있어. 나는 유진바이오의 부장이야.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내가 거기 핵심 멤버라고. 네 친구들은 다 이런 남자랑 결혼했어. 내 남편은 누구신데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바로 자기 회사 CEO의 진짜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떠들어대고 있었다. 무리의 다른 이들도 가세했다. 맞아. 설이야, 전화해봐.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좀 보자. 연락은 된대. 혹시 밥 갈고 있느라 바쁜 거 아니야. 그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이 잔인한 괴롭힘을 구경거리로 삼으며 낄낄거렸다. 물론 모두가 악당은 아니었다. 무리에 속하지 않았던 몇몇 동창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 명이 조용히 윤아야 그만해 라고 말렸지만 더 크고 악의적인 목소리들에 묻혀버렸다. 설이는 자신을 조롱하는 얼굴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서재에 틀어박혀 일하고 있을 태민을 떠올렸다. 그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다. 그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와 그녀의 세계는 사적인 영역이었다. 이 유치하고 추악한 서커스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자존심 문제였다. 제 남편은 지금 바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저희 부부 관계는 당신들의 오락거리가 아니에요. 그녀의 거절은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바쁘다고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윤아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정말 안쓰럽다. 외로우니까 상상 속의 남편까지 만들어내고. 진호가 거들었다. 괜찮아, 설이야. 모두가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는 없지. 네 분수를 받아들여.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다. 분위기는 숨 막혔다. 설이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들은 마치 벽처럼 그녀의 퇴로를 막고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고문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그 시각 강태민의 집무실. 그는 크로노스 프로젝트 보고서 속 월화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녀의 핸드폰 GPS는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바로 그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전에 냉담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의 중요성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였다. 다시 파티장. 윤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내 남편을 만날 수는 없으니 대신 진짜 남자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녀는 진호와 함께 간 호화로운 해외여행 사진들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굴욕의 절정. 설이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설계된 순간이었다. 모두가 윤아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내뱉는 동안 설이는 홀로 고립되어 서 있었다. 그녀가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서 있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릴 참이었다. 그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크로노스 프로젝트의 실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혁신적인 노화 방지 포뮬러 개발 프로젝트. 하지만 핵심 성분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CEO로서의 명성 또한 위태로웠다. R&D 총괄팀장에게서 마지막 상세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제목은 크로노스 포뮬러의 필수 성분 월화초, 올칫 루나리드의 필수 요건에 대한 최종 분석. 태민은 암담한 기분으로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는 온통 분자 구조도와 전문적인 화학 용어들로 가득했다. 그는 요약본을 보기 위해 스크롤을 내리다 식물의 식물학적 특성에 대한 섹션에서 멈췄다. 그 부분에는 식물 식별을 위한 여러 각도의 고화질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달빛처럼 새하얀 독특한 모양의 꽃을 클로즈업한 사진.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는 이 꽃을 본 적이 있었다. 매일 태민은 다른 스크린에 저택의 실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온실 내부를 비추는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온실의 인공 달빛 조명 아래 보고서 속 사진과 완벽하게 똑같은 월화초가 한 줄로 늘어서 완벽하게 재배되고 있었다. 몇 주 전 아내가 했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건 월화초라고 불러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꽃이 시간을 되돌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는 동화 같은 소리라며 코웃음을 쳤었다. 자신의 무지함의 크기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아내의 쓸모없는 취미는 그냥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식물학적 보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회사의 미래가 걸린 열쇠, 자신의 가장 큰 직업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내내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경멸과 무시로 일관했다. 충격 불신 프로젝트에 대한 거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고 처절한 죄책감과 어리석음에 대한 자각. 온갖 감정이 그를 휩쌌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렸다.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경멸. 조용한 위험 강인함, 그리고 그저 자신의 정원을 가꾸게만 해달라던 소박한 부탁.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는 작고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너무나 오만하고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들로 가득한 세계였다. 그의 생각은 현재로 돌아왔다. 동창회. 그는 자신이 그 모임에 대해 얼마나 경멸적으로 말했는지를 기억해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보호 본능이 강렬한 죄책감과 뒤섞여 그를 압도했다. 그는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 앱을 켰다. 그녀는 여전히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에 있었다. 그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그녀를 봐야만 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시작해야만 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짜리 보고서를 스크린 위에 잊어버린 채 새로운 결심으로 굳어진 얼굴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방금 전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것 봐, 설이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네가 평생 흙구덩이 속에서 꿈만 꿔야 할 그런 인생이라고. 박윤아의 잔인한 목소리가 굴욕감의 정점을 찍으며 민설이의 심장을 후벼 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육중한 연회장 문이 안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웃음소리와 잡담이 칼로 자른 듯 멎었다. 감히 이 분위기를 깨뜨린 불청객이 누구인지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다. 방금 막 사무실에서 나온 듯 날카롭고 힘있는 비즈니스 수트 차림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얼음 같은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고 그 시선은 곧장 민설이에게로 향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저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남자가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를 즉시 알아본 이가 있었다. 바로 윤아의 남편 최진호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거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차오 총수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새어나왔다. 태민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서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표정에는 걱정과 후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충격에 빠진 군중 속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사람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스스로 길을 열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그의 값비싼 구두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서리에게 다가섰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해진 이 작고 친밀한 행동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수천 달러짜리 맞춤 재킷을 벗어 그녀의 소박한 리넨 드레스 위에 덮어주었다. 그것은 소유와 보호 그리고 선원의 행위였다. 태민은 마침내 다른 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이 공포에 질린 최진호에게 멎었다. 유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물었다. 자기야, 이 사람 누구야?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태민은 얼음 조각 같은 눈으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최진호 부장.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자네 휴가를 승인해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자네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군.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네가 대신 즐겁게 해주고 있었던 모양이야. 나의 아내 내 아내. 그 단어는 방 안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인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유나의 얼굴은 불신과 공포의 가면처럼 굳어버렸다. 저 촌뜨기의 비참한 남편이 전설적인 얼음 총수 유진 바이오의 강태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힘의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완벽하게 깨져버린 채 이 엄청난 반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태민은 서리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싼 채 충격에 빠진 군중을 마주하며 이 상황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서 있었다. 강태민의 내 아내라는 선언이 남긴 충격의 여진 속에서 연 회장은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박윤아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녀의 남편 최진호는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충격에 빠진 군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민설이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준 재킷을 바로잡아주며 다정하게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왜 이렇게 늦을 거라고 말 안 했어. 일찍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혼돈의 중심에서 보여주는 그의 이 지극히 평범하고 친밀한 모습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임을 그리고 그녀의 지위가 확고함을 만천해 공표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서리는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가 돌아섰다. 그녀를 향하던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북극의 냉기 같은 차가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의 시선이 최진회에게 꽂혔다. 내 회사의 부장이라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럽게 시작되었다.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어야겠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네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갖추지 못했군.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게 깔렸다. 유진 바이오는 사적인 시간에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직원을 둘 자리가 없네. 특히 그 상대가 내 아내라면 더더욱.
최진호 씨, 이 시간부로 당신을 해고하겠네. 그 해고 통보는 빠르고 잔인하며 공개적이었다. 최진호는 의자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그의 경력은 끝났다. 박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비명을 질렀다. 남편의 성공 위에 세워졌던 그녀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녀가 자랑하던 트로피는 이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조금 전까지 서리를 조롱하던 다른 동창들은 그제야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역겨울 정도의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에 붙인 채 앞다투어 서리에게 몰려들었다. 서리야, 우린 그냥 농담한 거야. 네가 특별한 사람인 줄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결혼 축하해. 그들의 위선적인 접근에 서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태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무리를 향해 경멸이 가득 담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내 아내는 당신들 같은 부류와 어울리지 않소. 그것은 그들 모두를 향한 마지막 집단 해고 통보와도 같았다. 집에 가자. 그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방을 나섰다. 해고된 남편, 망신당한 아내, 그리고 굴욕감에 얼어붙은 아첨꾼들. 완벽한 사회적 살육의 현장을 뒤로 한 채 문이 닫히고 혼돈은 그들 뒤에 남겨졌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차갑거나 서먹하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감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과 사과,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을 예고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서리는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낯선 이방인이자 자신의 남편인 남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해준 남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대신 혼란스러웠고 감사했으며 그리고 그에게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값비싼 수트 재킷을 꼭 쥔 채 서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일뿐만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태민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그리고 미안하오.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것에 대해. 내 오만함, 내 무관심. 내가 눈이 멀었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 그녀의 정원과 열정을 하찮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곳이 자신의 모든 회의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을 이어갔다. 사실 서리 씨, 크로노스 프로젝트는 실패 직전이었소. 월화초라고 불리는 핵심 성분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했다. 모든 해답이 바로 내 집에 있었는데 나는 너무 오만해서 그걸 보지 못했지. 당신은 그냥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어. 당신은 모든 것의 열쇠였어.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지. 그는 도움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부탁했다. 이건 우리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유진 바이오와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소.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로서. 당신의 지식과 자원에 걸맞은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지. 그가 필요한 것을 그저 가져가지 않고 그녀를 전문가로서 존중하며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행위. 그것은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 저택에 도착했다. 밤은 깊었고 집은 고요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솔직함과 미안함으로 만들어진 위태롭지만 진실한 다리가 놓였다. 서리가 평소처럼 자신의 방이 있는 별채로 향하려 할 때 태민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온실을 향해 턱짓을 할 뿐이었다. 조용한 초대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따라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흙과 꽃의 향기로 가득 찬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의 무균실 같은 사무실이나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는 그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조명 아래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는 월화초를 보여주었다. 그는 식물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촌스러운 시골 여자도 계약상의 아내도 아닌 민설이라는 여자. 조용한 강인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그는 손을 뻗어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가 속삭였다. 계약으로 묶인 타인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일에서도 그리고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인생에서도 1년 후 월화초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 라인 크로노스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유진 바이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민설이는 더 이상 숨겨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 신설된 전통식물 사업부에 존경받는 수장이 되었고 제품의 특허에는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온실이다. 진욱과 설이는 더 이상 총수와 직원이 아닌 다정한 부부로서 식물들을 돌보며 하루의 일과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총수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촌뜨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